차가운 밤 공기가 낡은 시장 골목에 퀴퀴한 냄새를 실어 날랐다. 가로등 불빛은 닿지 않는 어둠 속 강민준의 할머니인 나옥자 여사는 자신의 작은 식당 엄마 손마더의 뒷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앙상한 어깨는 꼬솟했지만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 앞에는 그림자처럼 3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중앙에 선 남자는 어둠 속에서도 값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진 정장을 입고 있음이 분명했다. 오태석, 태영건설의 오만방자한 상무이자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뒤섞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태석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이 낡아빠진 가게, 우리가 얼마를 쳐준다고 했습니까? 다른 집들은 다들 웃으면서 도장 찍고 나갔어요. 왜 할머니만 이렇게 유난을 떠시는 겁니까? 나옥자 여사는 주름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여긴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닐세. 내 남편과 평생을 바친 곳이고 내 아들이 뛰놀던 곳이야. 자네 같은 젊은이가 알 턱이 없지. 아들 오태석이 코웃음을 쳤다. 그 잘난 아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이 꼴로 사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 아니었나? 그 말은 나옥자 여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발치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구였다. 백구는 나옥자 여사의 곁에 바싹 붙어 서서 낯선 사내들을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녀석의 코가 킁킁거리며 위험한 냄새를 감지하고 있었다. 오, 개새끼도 한 마리 키우셨네. 오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부에게 턱짓했다. 시끄러우니 치워버려. 부하가 다가서자마자 백구는 맹렬하게 짖으며 앞을 가로막았다. 나옥자 여사가 다급하게 백구의 목줄을 잡았다. 백구야, 가만히 있어, 이리 와. 오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허리에서 번쩍이는 버클이 달린 가죽 벨트를 스르륵 풀어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건가요? 아니면 이 개새끼랑 같이 좀 맞아야겠습니까? 이런 무루얀들, 나옥자 여사가 소리쳤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하늘, 오태석이 벨트를 손에 감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요즘 세상에 하늘이 밥 먹여줍니까? 돈이 하늘이지.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벨트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나옥자 여사의 어깨를 후려쳤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여사의 몸이 휘청였다. 그 순간 백구가 폭발하듯 튀어나갔다. 녀석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오직 본능적인 분노와 주인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오태석의 팔을 향해 몸을 날렸다. 혼란이 일었다. 오태석의 부하들이 백구를 떼어내려 발길질을 하고 오태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벨트를 마구 휘둘렀다. 이 미친 개새끼가. 백구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한 남자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 사이 나옥자 여사는 뒷걸음질 치다 쌓아둔 폐박스 더미 위로 쓰러졌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그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오태석은 자신의 정장 소매에 묻은 개의 침을 보며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저 개새끼 잡아. 부하 중 하나가
걷어찬 쇠파이프에 옆구리를 맞은 백구는 비명을 지르며 골목,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부하들이 뒤쫓으려 했지만 오태석이 손을 들어 막았다. 됐다. 할망구는 기절했고 개새끼도 곧 뒤지겠지. 그는 바닥에 쓰러진 나옥자 여사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오늘 일은 아무도 못 본 거다. 알았나? 네, 상무님.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검은 세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넘어진 쓰레기통에서 굴러나온 캔 하나가 바람에 대굴대굴 소리를 낼 뿐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낡은 배달 스쿠터의 엔진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왔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따끈한 붕어빵 한 봉지를 핸들에 걸고 있었다. 하루 종일 팍팍한 배달일에 시달렸지만 할머니와 함께 먹을 저녁을 생각하면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평소 같으면 식당 뒷문이 열리며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하는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 침묵이 민준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는 스쿠터를 세우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어지럽게 널린 폐박스들,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인형처럼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미오니, 민준의 세상이 순간 멈췄다. 붕어빵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 뒹굴었다. 그는 달려가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닿은 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며 할머니의 코밑으로 향했다. 다행히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훑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족이 아니었다. 어지러운 현장, 할머니의 겉옷 위로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 자국. 그것은 가늘고 긴 무언가에 맞은 흔적이었다. 벨트. 민준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섬광처럼 스쳤다. 맥구야. 그제야 그는 백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늘 할머니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녀석이었다. 백구야, 어디 있니? 민준의 목소리가 텅 빈 골목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바닥에 찍힌 어지러운 발자국들과 함께 핏자국 몇 개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개에 피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능숙하게 할머니를 들것에 싣는 동안 2명의 경찰관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관심이 어려 있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들며 물었다. 네, 손자입니다. 할머님께서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나요? 술은 좀 하셨고요. 민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닙니다. 할머니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겁니다. 그리고 제 개도 없어졌습니다.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 현장을 대충 둘러보았다. 글쎄요. 노인분들 밤길에 술 드시고 다투다가 넘어지는 일이 흔해서요. 일단 병원 가셔서 진단서부터 떼어보시고 걔는 뭐 가출한 거 아니겠어요? 젊은 경찰관이 바닥의 핏자국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다. 선배님, 여기 피가 좀 있는데요.
아, 김순경. 동네 고양이들끼리 싸웠나 보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나이든 경찰관은 하품을 하며 말을 맺었다. 일단 저희도 접수는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정신 드시면 파출소로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그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더 던지고는 순찰차를 타고 사라졌다. 마치 귀찮은 민원을 하나 처리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민주는 떠나는 순찰차의 뒷모습을 망견히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그가 뼈저리게 느꼈던 진실이 다시 한번 그의 목을 조여왔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의사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어려운 말을 꺼냈다. 당장 수술해야 하지만 고령이라 위험 부담이 크다고 했다. 민주는 수술 동의서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그의 시선은 동의서 너머 수술실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세상 전부가 저 작은 침대 위에 실려가는 것 같았다.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민준의 어깨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할머니를 공격한 자들, 그들의 목적, 그리고 사라진 백구. 백구는 분명 할머니를 지키려다 변을 당했을 것이다. 녀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있기나 한 걸까? 민주는 자신의 무력함에 이를 갈았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제복을 벗어 던지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사치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시끄러운 응급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두운 골목의 영상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벨트를 휘두르던 잔인한 손,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던 백구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을 차갑게 식어가던 달빛, 그의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날카롭고 차가운 분노. 그건 단순한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고요하지만 맹렬한 맹세였다. 골목 안에서 울리던 것은 짐승의 소리만이 아니었다. 이제 민준의 안에서도 침묵의 포효가 시작되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1초를 1년처럼 들리는 기계의 규칙적인 파열음만이 팽팽한 정적을 갈랐다. 강민주는 할머니의 침대 곁에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놓고 꼬박 밤을 새웠다. 할머니의 머리는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앙상한 손등에는 여러 개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닳도록 움직였던 저 손이 이제는 생명 유지 장치의 의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온기라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 차가움이 민준의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과거의 한 장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햇살이 쏟아지던 평화로운 오후였다. 엄마 손만 식당의 작은 마당. 할머니는 커다란 고무대야에 김칫솔을 버무리며 땀을 닦고 있었다. 이제 막 강아지 티를 벗은 백구가 할머니의 고무장갑을 물고 장난을 치며 뱅뱅 돌았다. 경찰 제복을 막 벗어던지고 집으로 돌아온 젊은 민준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할머니, 그러다 허리 나가요. 제가 한다니까. 됐다. 네 할 일이나 잘해.
나라 지키는 일은 아무나 하나.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민준이 경찰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동네방네 자랑하며 떡을 돌리던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손자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백구 이놈이리 안 놔. 백구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지자 민준이 녀석을 번쩍 들어안았다. 백구는 좋다고 민준의 뺨을 핥아댔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그 햇살, 그 냄새, 그 웃음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파편이었다.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리며 민준을 현실로 끌어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의식은 아직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단단해지다 못해 굳어버린 상태였다. 또 다른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경찰학교의 진흙탕 훈련장이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준은 마지막 장애물을 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목표를 향해 흔들림이 없었다. 교관은 그의 악바리 같은 근성을 칭찬하며 어깨를 두드렸다. 강민준 훈련생, 자네는 반드시 훌륭한 경찰이 될 거야. 정의감이 투철하고 머리도 비상해. 그때의 민준은 그 말을 믿었다.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졸업을 앞두고 참여했던 현장 실습,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재벌 3세가 있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는 변호인단 뒤에 숨어 웃고 있었다. 담당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 검사와 재벌의 아버지가 고급 일식집에서 만나는 장면을 민준은 우연히 목격했다. 그들이 나누던 웃음소리, 서로의 잔을 채워주던 그 비열한 손길. 그 순간 민준이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그가 지키려 했던 약자들은 그저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짓밟힐 뿐이었다. 그는 제복을 벗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아들의 유품인 배달 스쿠터 열쇠를 건네주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픔과 분노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했다. 할머니의 기억은 닫혔지만 현장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사라진 백구. 녀석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날 오후 민준은 동네 인쇄소에서 A4 용지 수십 장을 출력했다. 거기에는 백구의 사진과 함께 개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개를 찾습니다. 이름 백구 종류. 진돗개 수컷. 흰색 특징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름. 파란색 목걸이를 하고 있음. 살해 꼭 하겠습니다. 연락처와 함께 적힌 살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미끼였다. 그의 진짜 목적은 개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그날 밤에 목격자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골목 입구부터 시작해 전봇대와 담벼락에 꼼꼼하게 전단지를 붙였다. 가게마다 들어가 전단지를 내밀며 물었다. 사장님, 혹시 이런 게 못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없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다. 개들이야 하루에도 몇 마리씩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야.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좋을 거 없어.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의 눈은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공포, 불안,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 그러다 한 허름한 슈퍼마켓에 노인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그날 밤에 말이야, 시끄러운 소리가 나긴 했어. 웬 비싼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골목을 빠져나가더라고. 개 짖는 소리도 요란하게 들렸던 것 같고. 차요, 어떤 차였는지 기억나세요?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시커멓고 번쩍이는 차였지. 작은 단서였지만 민준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검고 번쩍이는 고급 세단. 그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겼다. 같은 시각, 사건이 벌어졌던 골목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차유진 동물병원. 수의사 차유진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백구를 안쓰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인근 공사장 인부가 비에 젖은 채 구석에서 떨고 있는 녀석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다. 원장님, 이 녀석 좀 살려주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백구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고 옆구리에는 무언가에 걷어차인 듯 시퍼런 멍과 함께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유진은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했다. 그런데 치료하는 내내 백구가 유난히 캑캑거리며 무언가를 삼키려는 듯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디 보자, 목에 뭐가 걸렸나. 유진은 조심스럽게 백구의 입을 벌리고 작은 내시경을 식도 쪽으로 넣어보았다. 모니터 화면에 무언가 이물질이 보였다. 단순한 뼈 조각이 아니었다. 반짝이는 금속성의 물체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겸자를 이용해 그것을 꺼냈다. 이게 뭐지?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커프스 버튼이었다. 중앙에는 작은 보석이 박혀 있었고 뒷면에는 TY라는 이니셜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이런 물건이 어째서 개 목구멍에 들어가 있었을까? 일반적인 개 주인이 하고 다닐 만한 물건은 아니었다. 유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커프스 버튼을 작은 증거물 봉투에 담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얕은 숨을 내쉬는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네오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밤이 깊었다. 민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붙인 전단지가 가로등 불빛 아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살해 꼭 하겠습니다. 그 문구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한편 차유진 동물병원에서는 유진이 늦게까지 남아 백구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램프 아래에서 낮에 발견한 커프스 버튼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다. 매끈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 안에는 분명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 터였다. 그녀의 시선이 잠든 백구에게로 향했다. 녀석은 여전히 불안한 듯 낑낑거리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할머니의 다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의 조각을 삼킨 채 세상에 나타난 한 마리의 개. 아직 서로를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운명이 이 작은 생명체를 중심으로 서서히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밤을 나처럼 사용했다. 그의 작은 원룸은 거대한 정보의 소용돌이 속으로 변했다. 벽에는 동네 지도가 붙었고 할머니의 식당 위치에 붉은 핀이 꽂혔다. 그는 슈퍼마켓 주인이 말한
검고 번쩍이는 고급 세단이라는 단서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인터넷과 과거의 훈련으로 다져진 끈기가 있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자신의 동네인 서림동 일대 개발 계획을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서림동 재개발 촉진구역,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그곳의 중심에 할머니의 가게가 점처럼 박혀 있었다. 사업 시행사는 태영건설이라는 거대한 이름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우연한 폭행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잔혹한 압박이었다. 태영건설. 민주는 그 이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언론기사, 주주 게시판. 심지어는 익명의 직원들이 넋두리를 하는 블라인드 앱까지. 그리고 마침내 포식자의 얼굴과 마주했다. 태영건설의 신규 사업 부문을 이끄는 오태석 상무. 인터넷에 떠도는 그의 사진은 하나같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언제나 칠흑같이 검은 대형 세단이 함께였다. 기사들은 그의 공격적인 사업 수완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칭찬했지만 댓글창에는 그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약자들을 짓밟아왔다는 익명의 증언들이 가득했다. 민주는 모니터 속 오태석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저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만. 저기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백구라는 진돗개를 찾고 계신가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물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 계십니까, 걔는? 백구는 괜찮은가요?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유진 동물병원입니다. 많이 다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와서 직접 보시겠어요. 차유진 동물병원. 민주는 주소를 받아 적고는 겉옷을 챙겨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다. 스쿠터에 시동을 거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사람만 있어다오. 제발.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단정한 가운을 입은 여자가 그를 맞았다. 차유진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준 씨, 제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진은 말없이 안쪽의 회복실로 그를 안내했다. 철장 안에 하얀 담요 위에 백구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며칠 사이에 녀석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옆구리의 털을 민 자리에는 선명한 봉합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백구는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민준의 모습이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녀석의 동공이 커지고 힘없이 늘어져 있던 꼬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끙. 목이 잠긴 듯한 울음소리를 내며 백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철장 문으로 다가온 녀석은 민준을 향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꼬리는 부러져라 흔들렸고 코를 철창 사이로 내밀어 킁킁거렸다.
유진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백구는 민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민준은 그대로 주저앉아 녀석을 끌어안았다. 백구야, 살아있었구나. 정말, 정말 다행이다. 백구는 민준의 얼굴과 목을 쉴 새 없이 핥았다. 낑낑거리는 소리에는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주인을 다시 만난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차갑고 비정한 세상에 그의 편은 오직 이 작은 생명체와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뿐이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전단지를 보고 주인이 어떤 사람일지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저렇게 깊은 유대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었다. 치료는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유진의 말에 민주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치료비는 됐습니다. 유진이 손을 내저었다. 대신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아서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가 당한 일, 사라진 백구, 그리고 외면하는 경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유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병원 밖 도로에서 끼익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저 길을 지나던 차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차를 본 순간 민준의 품에 안겨있던 백구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르르르. 녀석의 목에서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새어나왔다. 등줄기의 털이 곤두서고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하얀 이빨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월월월월. 그것은 기쁨의 짖음이 아니었다. 극도의 공포와 살의에 가까운 분노가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다. 녀석은 목줄을 찬 채로 유리문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마치 그날 밤의 악몽을 다시 보는 듯했다. 민주는 백구를 힘껏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백구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모습은 그 어떤 증언보다도 확실한 증거였다. 백구는 기억하고 있었다. 저 차와 비슷한 채 타고 있던 자들의 얼굴과 냄새를. 차는 이내 출발했고 백구는 한참이나 그쪽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유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잠깐만요. 유진은 카운터 서랍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게 뭔가요? 백구를 처음 발견했을 때 목에 걸려 있었어요. 아마도 몸싸움을 하다가 범인의 것일지도 몰라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바닥 위로 차갑고 묵직한 금속 물체가 떨어졌다. 정교하게 세공된 은색 커프스 버튼, 그리고 뒷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두 개의 알파벳 T. 민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포식자의 흔적은 명백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현장에 이름표를 남기고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커프스 버튼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분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스쿠터를 몰았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재벌 상무의 값비싼 액세서리가 들려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물건. 그것은 이제 시작될 기나긴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강민준의 원룸은 잠들지 않는 수사본부였다. 그는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은색 커프스 버튼을 놓고 모든 각도에서 살폈다. 차갑고 단단한 물체.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오만함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DNA와도 같았다. 뒷면에 새겨진 TY라는 이니셜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민주는 과거 경찰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는 커프스 버튼의 독특한 디자인 방패 문양 안에 두 개의 창이 교차하는 을 여러 번 스케치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국내의 모든 고급 맞춤, 보석 브랜드의 온라인 카탈로그와 한정판 에디션 목록을 샅샅이 뒤졌다. 밤을 꼬박 사온 그의 눈은 핏발이 섰지만 집념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마침내 새벽녘, 그는 한 작은 기사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강남의 한 명품 편집샵에서 VVIP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이탈리아의 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브랜드였다. 일반 매장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배달온 복장을 벗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었다. 그는 강남의 명품 편집샵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부터 위압감을 풍기는 그곳에 들어갈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마침 한 직원이 배달된 물품을 옮기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만요. 민주는 최대한 공손하고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제가 심부름을 왔는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이곳에서 커프스 버튼을 구매하셨는데 한쪽을 잃어버리셨다고 난리가 나셔서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대표님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게 제가 신입이라 박 이사님께서 직접 주문하신 거라고만 들었습니다. 민주는 미리 알아둔 태영건설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회사의 이사 이름을 댔다. 그는 손에 든 커프스 버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혹시 이것과 똑같은 걸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절박한 연기와 얼마든지 괜찮다는 말에 직원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저희가 따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구매하셨다고. 이건 재작년에 태영건설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특별 주문 제작한 물건입니다. 태영그룹 최고위 임원들에게만 증정된 한정판이죠.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어요. 빙고.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애써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편집샵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증거는 명백해졌다. 이 커프스 버튼은 오태석 혹은 그와 아주 가까운 태영그룹의 최고위층 인사의 것이다. 같은 시각, 태영건설의 호화로운 회장실에서 오태석은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끄며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내던졌다. 아직도 그 할망구 하나 처리 못했어. 그깟 가게 하나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늦어지는 게 말이 돼. 그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서 있던 부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상무님, 그게
지금 할망구는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 또 무슨 문제? 그 집에 있던 개, 진돗개가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그 손자라는 놈이 동네에 개를 찾는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태석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는 듯 했다. 하지만 개를 찾는 전단지라는 말에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그날 밤에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떠올랐다. 자신의 팔을 물고 늘어지던 그 하얀 개, 분명히 처리하라고 했는데 만약 그 개가 살아있고 그 손자라는 놈이 무언가 눈치챘다면 그 개새끼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 네, 알아봤습니다. 동네 동물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오태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하찮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불쾌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까딱하며 명령했다.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야. 조용히 가서 처리해. 개새끼든 그 손자놈이든 걸리적거리는 건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부하의 등 뒤로 오태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따라 붙었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자네가 그 개새끼 대신 산책하게 될 줄 알아. 목줄 차고. 그날 밤 민주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백구와 유진이 걱정되어 음료수 몇 병을 사들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감사를 표하고 자신이 알아낸 사실에 대해 상의하고 싶었다. 병원은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지만 유진은 남아서 밀린 정리를 하고 있었다. 민준의 방문에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백구는 민준을 보자마자 꼬리를 치며 달려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바로 그때 병원 문이 거칠게 열리며 2명의 사내가 들어섰다. 오태석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동물 애호가인 척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폭력성이 번뜩였다. 아, 여기가 유기견을 보호해준다는 그 동물병원 맞죠? 저희가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그 하얀 진돗개. 저희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개 같은데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백구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백구는 그들의 냄새를 맡자마자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민준과 유진의 앞을 막아서듯 버티고 섰다. 민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보내며 나직하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요. 하지만 이었어요. 사내들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한 명이 입구에 closed. 팻말을 돌려놓고 문을 잠갔다. 좋은 말로 할 때 개 내놔. 그럼 조용히 가줄 테니 내 개다. 너희 같은 놈들한테 줄 수 없어.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좀 다쳐야 정신을 차리겠나. 사내 하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민준은 몸을 숙여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경찰학교에서 몸에 익힌 유도 기술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그의 등 뒤에서 철제 의자를 집어들었다. 민준 씨,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백구가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녀석은 의자를 든 남자의 종아리를 정확하게 물고 늘어졌다. 악! 남자가 고통의 찬 비명을 지르며 의자를 놓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주는 넘어져 있던 다른 남자의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좁은 병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약품 선반이 엎어지고
차트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민주는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진료대, 수술용 조명 등 병원 안의 모든 지형지물을 이용해 싸웠다. 백구는 영리하게 움직이며 다른 한 명의 발을 묶어두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파트너처럼 민준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결국 두 명의 사내는 전의를 상실했다. 한 명은 다리를 절고 다른 한 명은 팔이 빠진 채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문을 열고 도망쳤다. 젠장, 누구 보자. 짧은 폭풍이 휩쓸고 간 병원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임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고 유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으르렁거리며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잘했어, 백구야. 네가 우릴 구했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부서진 병원 안에서 민준과 유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추상적이었던 위험은 이제 피와 폭력이라는 실체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더 이상 민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유진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저도 돕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등을 맡긴 가장 강력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침묵 속에서 위험한 동맹이 굳건하게 맺어지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동물병원에는 깨진 유리가 서걱거리는 소리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민준과 차유진은 말없이 엉망이 된 병원을 치웠다. 그들의 손길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방금 전에 격렬한 싸움이 남긴 충격과 이제는 실체가 되어버린 위협에 대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민준이 자신의 이마보다 유진의 팔에 긁힌 상처를 먼저 살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 또 올까요? 올 겁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이런 식으로 오지 않겠죠. 민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태석은 분노에 찬 짐승과 같았다. 자신의 부하들이 하찮은 배달부 놈과 개 한 마리에게 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며 날뛰었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이제 그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무기 돈과 범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아침,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오태석의 부하들은 깁스를 하고 붕대를 감은 채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일사천리로 진술을 마쳤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동물병원에 정중히 방문했으나 개를 훔쳐간 강민준이라는 자가 다짜고짜 폭력을 휘둘렀고 원장인 차유진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증거랍시고 내민 것은 조악하게 위조된 백구의 가짜 등록, 서류와 돈으로 매수한 목격자의 거짓 진술이었다. 할머니의 사건을 접수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다. 태영건설의 이름이 언급되자 경찰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강민준에 대한 폭행 혐의 체포영장이 즉시 발부되었다. 민준은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막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현관문 밖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유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 씨, 지금 어디예요? 경찰들이 병원에 와서 민준 씨를 찾고 있어요. 함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 너머로 경찰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쾅쾅쾅. 강민준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민준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골목 입구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한때 그가 꿈꿨던 제복을 입은 자들이 이제 그를 사냥하기 위해 와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물건 커프스퍼튼이 든 작은 봉투만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낡은 배달 스쿠터의 열쇠를 쥔 채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몸을 날렸다. 그 순간부터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허름한 모텔과 텅 빈 공사장을 전전하며 밤을 보냈다. 백구는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녀석은 주인의 불안을 느끼는지 짖지도 않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민주는 수시로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뉴스와 인터넷에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동물병원 폭행범, 악질적인 개 절도범. 오태석이 뿌린 돈의 힘은 진실을 너무나도 쉽게 뒤집어 버렸다. 압박은 유진에게도 가해졌다. 구청 위생과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와 사소한 규정 위반을 트집 잡아 영업정지를 운운했다. 인터넷에는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리뷰가 수십 개씩 달렸다. 불친절한 원장, 바가지 요금, 비위생적인 환경. 그녀가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민주는 낡은 폐건물 구석에서 웅크린 차에 휴대폰으로 유진의 동물병원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보고 있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때문에 미안해요. 수화기 너머로 유진의 지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잘못 아니에요.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포기할게요. 내일 아침에 자수할 겁니다. 그러면 유진 씨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절망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안 돼요. 유진이 단호하게 소리쳤다. 지금 포기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할머님은요, 백구는요, 이대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민준의 무너져 내리던 마음을 간신히 붙들었다.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민준 씨, 그날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나서 병원을 치우다가 백구의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더러워져서 닦아주려고 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거라니요. 목걸이 가죽 부분에요. 아주 깊고 날카로운 상처가 나 있어요. 마치 벨트버클 모서리에 찍힌 것처럼요. 벨트. 민준의 뇌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스쳤다. 할머니의 어깨에 남았던 붉은 상처. 벨트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백구의 목걸이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백구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벨트를 휘두르던 팔에 달려들었을 때 그 버클에 목걸이가 긁히면서 생긴 상처일 것이다. 작지만 너무나도 결정적인 증거였다. 유진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그녀가 찾아낸 새로운 단서는 민준을 절망의 늪에서 끌어냈다. 분노가 다시
심장을 채웠다. 하지만 이전의 분노와는 달랐다. 그것은 도망자의 절박한 분노가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포식자의 차갑고 계산된 분노였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계속 수비만 해왔다.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다. 유진 씨, 네. 나 자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도망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놈을 사냥할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유진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빗물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오태석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법의 이름으로 그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한다. 칠흑 같은 밤의 폭풍우 속에서 도망자는 조용히 방역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스스로 덫을 놓는 듯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중심 로열 크라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태영건설의 미래를 축하하기 위한 열기로 가득 찼다. 서림동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시의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단상의 중앙에는 이 모든 것의 주인공 오태석이 서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오늘은 그가 자신의 왕국을 만천해 과시하는 날이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태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낡은 동네 하나를 재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오태석은 그 빛을 만끽하며 세상의 정점에 선 자신의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그가 쌓아 올린 화려한 무대 아래 차가운 복수의 덫이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지난 며칠간 도망자 강민주는 사냥꾼으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그는 유진의 도움을 받아 오태석의 부하 중 그날 밤 가장 겁에 질려 보였던 남자의 신상과 약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에게 익명의 소포를 보냈다. 소포 안에는 그가 연루된 다른 불법적인 일들에 대한 증거 사진 몇 장과 함께 오태석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10년을 살 텐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삶을 살 텐가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선택지를 주었지만 사실상 외통수였다. 기자회견장 한 구석, 차유진은 서림동 동물보호연대라는 임시로 만든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연대 마스코트라는 이름표가 붙은 이동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백구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오태석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유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회자는 그녀를 무시하려 했지만 다른 기자들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질문 기회를 주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태석 상무님, 서림동에 빛나는 미래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없으신지요?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던 주민들, 특히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노인분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오태석의 얼굴이 찰나의 시간 동안 굳어졌다. 그는 곧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 부분은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주민분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 뒤편에 서비스 복도 문이 열리며 강민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하얀 털에 진돗개 백구가 서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단상 위의 오태석이 민준을 발견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하기도 전에 백구가 먼저 반응했다. 녀석은 단상 위의 오태석을 보자마자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다.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귀를 뒤로 젖힌 채 세상을 떠나가라 짖기 시작했다. 월월월 크르르릉 월. 백구의 맹렬한 짖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오태석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녀석은 당장이라도 무대로 뛰어 올라갈 듯 그의 발치에서 날뛰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광경을 담기 시작했다. 말 없는 증인의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다. 혼란 속에서 민주는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연설용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오태석 상무가 비인간적인 처사를 했다는 그 노인의 손자입니다. 장내는 숨을 죽였다. 오타해석 상무님.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내용물이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은색 커브스 버튼이었다. 혹시 잃어버리신 물건 없으십니까? 태영건설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특별 제작된 VVIP 임원들만을 위한 커브스 버튼 말입니다. 오태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민주는 이어서 낡은 가죽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 백구의 목걸이입니다. 스크린에는 목걸이에 난 날카로운 흠집과 오태석이 다른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 속 벨트버클의 모서리 부분이 나란히 확대되어 나타났다. 두 개의 상처는 마치 하나의 퍼즐처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것이 당신이 내 할머니를 기절시키고 내 개를 죽이려 했던 그날 밤에 남긴 흔적입니다. 거짓말 저놈은 폭행 전과제. 지금 수배 중인 놈이야. 저놈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오태석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바로 그때 기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오태석의 부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무대를 향해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오태석 상무님이 시켰습니다. 할머니를 때리라고 시켰고 개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희를 폭행한 것도 저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그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채 마이크에 가져다 댔다. 민준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병원의 소음과 함께 기적처럼 깨어난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였다. 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응, 나 괜찮아. 우리 강아지, 장내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똑똑히 기억해 보세요. 그날 밤 누가 그랬어요? 누가 할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볼룸 전체를 뒤흔드는 약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한마디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다. 저놈이야. 틀림없어. 모든 것이 끝났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다. 오태석의 얼굴은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채 그대로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행사장 경비를 위해 배치되어 있던 경찰들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듯 무대 위로 올라와 그를 에워쌌다. 민주는 백구를 끌어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목숨을 위협했던 폭풍우는 마침내 멎었다. 정의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폭발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고함과 질문들이 뒤엉켰다.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오태석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는 그 모든 소음을 뚫고 강민준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한 남자의 탐욕스러운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이자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영건설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다. 오태석은 살인 교사, 폭행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법정에 섰고 결국 무기징역이라는 법에 가장 무거운 심판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태영건설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많은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서림동의 낡은 골목에도 다시 따스한 햇살이 찾아왔다.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던 엄마 손맛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할머니의 정성 가득한 음식 맛을 잊지 않고 찾아온 오랜 단골들과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사연을 듣고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새로운 손님들이었다. 나옥자 여사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예전처럼 허리가 꼿꼿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가 돌아왔다. 그녀는 주방에서 땀 흘려 음식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강민주는 더 이상 배달 스쿠터를 타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가게 일을 도우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경찰이 될 생각은 없냐고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깨달았다. 정의를 지키는 일이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이 작은 골목의 온기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자 진정한 의미의 정의였다. 차유진 동물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다. 유진은 여전히 묵묵히 아픈 동물들을 돌봤다. 그녀는 종종 저녁 무렵 엄마 손맛 식당을 찾아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오며 쌓인 깊은 신뢰와 유대감은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단단하게 그들을 엮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언제나 백구가 있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 식당 마루에 편안하게 엎드려 낮잠을 자거나 골목을 찾아오는 아이들의 머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동네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하지만 녀석의 충성스러운 시선은 언제나 민준과 할머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 저녁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식당 앞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민준과 유진을 번갈아 보았고, 백구는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갈비찜 맛이 예술이었어요. 비법이 뭐예요? 유진이 웃으며 물었다. 비법은 무슨? 그냥 내 새끼들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지. 할머니가 대답하며 민준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렸다. 민준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출구를 찾은 기분이었다. 정의는 법전이나 판결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소리, 충직한 동반자의 따뜻한 천, 그리고 함께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 안에 있었다. 한 마리 개에 물러서지 않았던 용기가,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굳은 의지가 지독했던 폭풍우를 멎게 하고 마침내 그들의 삶의 따스한 햇살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그 평화로운 햇살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